자, 오늘부터 이제 식단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오랫동안 식단을 하셔서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뭐 식단을 그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또 수시로 생각이 안 날 때에는 강의 내용을 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시스템을 평소에 써왔는데 말하자면 탄수화물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식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써왔는데 이 포도당이 몸속에 고갈이 다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쓸 포도당이 없어지고 나면은 포도당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에너지원을 가지고 와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지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케톤체가 생성이 되고 이 케톤체가 몸속에 있는 체내 지방을 끌어다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 그런 대사 시스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방이 주 에너지원으로 되게끔 대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수화물 양을 섭취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탄수화물 양을 줄이게 되면은 몸속에 글리코겐이 다 고갈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가 밥을 한 공기를 먹는다고 해서 밥 100g을 예를 들어서 먹는다고 하면 밥 100g이 탄수화물 100g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밥 100g 중에서는 탄수화물도 있지만 단백질과 지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제외한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 탄수화물 안에는 또 식이섬유와 당, 알코올이라는 것들도 탄수화물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은 이 탄수화물 안에서 식이섬유와 당, 알코올을 빼고 나면은 순탄수화물 양이 나옵니다. 이 순탄수화물 양을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적정 섭취량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량 하루 20g 미만으로 수일 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즉 지방을 주 엔진으로 쓰게 되는 조건에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하는 조건이 그런 그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3일, 4일, 5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탄수화물 대사를 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중독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굉장히 나이도 좀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포도당 대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든지 습관이 많이 배이고 나면은 그 습관을 쉽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탄수화물을 아무래도 나이가 적고 포도당 대사를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순탄수화물 섭취량을 더 낮춰야지만 빨리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으로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들어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해서 아예 포도당 섭취, 모든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끊게 되면은 몸속에 엔진에 들어갈 여러 가지 연료들이 빨리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식을 한 24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까지 모두 고갈이 됩니다. 그렇게 고갈이 되고 나면은 케톤체가 빨리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단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단식을 하루 정도 해주는 게 가장 빠른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고 바로 지방대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지방대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도당 엔진을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좀 더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큰 것도 케토시스 상태에 들어가기 어려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간식을 너무 자주 먹거나 아니면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는 음식들을 주로 많이 섭취를 해왔다고 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인슐린이 자꾸 파업을 하고 게으르게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이 일을 잘 안 하면 혈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혈당이 몸속에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클수록 지방으로 엔진이 바뀌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몸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고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도당 고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몸은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B 플랜, C 플랜을 몸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수대교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20일, 30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깔려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20일, 30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렇게 몸속에는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을 주 엔진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지방을 주 엔진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방을 주 엔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포도당을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보조 엔진으로 쓰게 되는 거죠. 몸은 중추신경계, 뇌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중추신경계에서는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중추신경계에 포도당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당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조달하는가? 간이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합성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약간의 탄수화물, 우리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탄수화물이지 무탄수화물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탄수화물을 1도 섭취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섭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적게 섭취하는 그 탄수화물에 자체적으로 몸이 합성하는 그런 포도당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사람들이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죽어. 큰일 나. 머리가 안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포도당 신생 합성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도당 신생 합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젖산과 글리세롤, 단백질, 즉 아미노산을 얘기하죠. 이런 그 젖산, 글리세롤, 단백질을 우리가 비탄수화물 전구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비탄수화물 전구체들에 의해서 간과 신장에서 뇌나 근육이나 적혈구 세포들에게 꼭 필요한 포도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포도당이 몸속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젖산과 글리세롤과 단백질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도당이 합성이 스스로 되어서 이런 뇌나 근육이나 적혈구 세포들에게 필요한 포도당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를 하지 않더라도 몸속에서는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키토시스 진입 단계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우리가 일반식을 할 때와는 반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은 70에서 75% 정도로 굉장히 많은 탄수화물을 우리가 보통 이 정도로 먹어왔었죠. 그것을 우리가 지방하고 단백질, 지방하고 탄수화물의 위치를 서로 스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5에서 10% 정도. 그래서 하루 기준이 순탄수화물이 한 20g 정도. 그런데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루에 활동량이 굉장히 적은 사람과 하루 종일 움직이고 운동까지 하는 사람의 탄수화물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균적인 기준치지 이것은 무조건 20kg를 누구나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총 탄수화물 50g 미만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100g을 먹게 되면은 100g 중에서 밥 100g에서 탄수화물 비율이 한 30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순탄수화물을 20g 정도를 섭취를 한다. 20g에서 30g 정도를 섭취한다고 보면은 밥 한 공기를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면 되는 거죠. 자, 단백질은 20에서 25g 정도가 되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기준치가 150에서 200g 정도가 됩니다. 이건 역시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의 기준과 운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루 기준치가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몸무게와 키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것은 개인 제지방 1kg,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방 1kg당 1.5에서 2g 정도를 섭취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몸무게 대비 계산해서 보시면은 자기가 먹어야 되는 단백질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분들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한다고 하면 뭐 고기를 역시 열심히 엄청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카페에서도 어머 저 오늘 고기 1kg씩 먹었어요. 500g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는 인슐린을 적게 자극하지만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도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간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쓰여지지 않고 남아도는 잉여 단백질들은 다시 지방으로 합성돼서 체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단백질도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역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들은 탄수화물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75%인데 지방을 이렇게 70%씩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고기나 탄수화물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건가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방은 똑같이 우리가 연소가 된다고 봤을 때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할 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1g당 4kcal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지방은 어때요? 9kcal를 생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적더라도 많은 칼로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라고 해요. 네, 그래서 칼로리 베이스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방을 그렇게 많은 부피,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도 양은 굉장히 적지만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지방을 막 그렇게 오일을 막 마실 정도로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루 기준치가 180에서 270g 정도가 되고요.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포화지방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와 면역계를 유지해주는 단일 불포화 지방을 보충 섭취를 해주면 좋고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오메가3죠.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해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메가6가 많고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오메가3, 오메가6 함량이 높은 식물성 기름은 사용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리할 때는 코코넛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나 이당류, 다당류 이런 당류 계열을 철저하게 피하는 것들이 초반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 같은 경우는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도당과 과당, 갈락토스 같은 것들은 이제 감미료 이제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과일에 많이 들어있죠.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돼서 들어있는 것들이 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은 어떻게 보자면 형태를 굉장히 예쁘게 예쁜 척하고 있는 단당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과일은 신선해 보이고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형태를 바꾼 설탕이다. 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다당류 같은 경우에는 다당류는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절을 해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게 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들이 좋아요. 이 복합 탄수화물은 전분 채소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 중에서도 이제 현미나 이런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그런 곡물들이죠. 곡물보다는 전분 채소류가 혈당을 적게 올리고 이제 잎채소들은 그거보다 혈당을 훨씬 적게 올리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식단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 고기류와 생선류죠. 그래서 모든 고기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기들이 가격이 편차가 크잖아요. 100g에 몇백 원밖에 안 하는 고기부터 시작해서 100g에 10,000원이 넘어가는 고기들도 있어요. 이렇게 10배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사육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육 환경이 제가 그동안에 자연양돈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몸으로 느껴보니까 이 사육 환경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말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육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좋은 먹이를 먹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자면 고문에 가까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에 가까운 그런 그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환경을 보고 나면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다시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먹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사육 환경을 고려해서 드시는 것들이 영양소 밸런스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몸에 독소가 없는 그런 고기들을 먹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없고 독소가 없는 그런 고기들을 먹으려면 사육 환경을 잘 고려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념이 없는 순수한 고기에 최소한의 양념만 하시는 것들을 지금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식단에 조금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입맛에 디톡스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 후추, 허브 정도 양념 빼고 나머지는 안 하시고 좀 담백하게 드시는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연어라든가 참치라든가 이렇게 좀 큰 고기들, 어떤 포식자의 어떤 서열에 있는 그런 큰 물고기들은 아무래도 바다가 오염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연어나 장어처럼 양식을 해서 키우는 물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양식 환경 자체가 좋지 않죠. 바닷속을 유유히 다 헤엄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물고기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먹여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성분들을 사료에다 많이 섞어서 주는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연어 같은 경우 그런 것, 노르웨이 연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연어의 흰 줄들이 연어의 지방분을 풍부하게 해서 고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료에다가 지방을 많이 섞어서 주는데 연어가 먹으면 안 되는 원래 자연산 연어들을 먹지 않는 그런 사료들 성분들을 사료에 섞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흰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흰줄이 많이 생기는 연어는 고르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죠. 그래서 사실은 양식을 하지 않는 크기가 되게 작아서 뼈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생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미리라든가 아니면 뭐 시샤모라든가 열빙어라든가 뭐 이런 그 크기가 작아서 뼈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뭐 멸치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해서 드시면 좋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고등어나 갈치 드시는 것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어떤 식비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리를 잘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류는 잎채소류들은 마음껏 여러 가지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채소류들 중에서 조절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은 땅 밑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이에요. 그래서 뿌리 채소들 중에서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은 채소들이 있고 정말 좀 조심하고 피해야 될 뿌리 채소들이 있는데 땅밑 채소들 중에서 뿌리 채소들 중에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은 비트와 당근, 양파, 호박 이런 것들은 조절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피해야 될 뿌리 채소들은 감자, 고구마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GI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혈당을 빠른 속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 고구마는 밥보다 몸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요. 물론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을 최대한 안 올리는 식단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죠. 고구마를 밥 대신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밥을 먹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냥 고구마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밥 대신에 고구마를 대체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구마를 밥 대신에 대신해서 드시는 것들은 뭐 말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원래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잘 안 먹는 게 고구마와 밥을 동시에 다 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밥하고 고구마를 선택해서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에게 정신적인 안정감과 포만감을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은 밥이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건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 있고 밥을 제대로 먹으면은 적은 양을 먹더라도 밥을 먹었다라는 이제 포만감이 있고 정신적 만족감이 있어서 결국에는 고구마는 잘 안 먹고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버섯류 같은 경우에는 균사체가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섯을 익히지 않고 먹으면은 알러지가 생겨서 몸에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동안에 모르고 살 때는 익히지 않고 먹은 적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송이 같은 것들 익히지 않고 먹어봤는데 그러고 나면 몸이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생겨서 요새는 버섯류는 가능하면 많이 안 먹기도 하지만 또 버섯류 같은 경우는 꼭 익혀서 충분히 익혀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키토제닉 식단에서는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지방을 최대한 안 먹는 그런 식사들을 여러분들이 해오셨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별로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산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키토제닉 식단을 하게 되면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지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 아보카도 오일, 나드유, 버터, 치즈 이제 이런 그 포화지방들이 몸에 좋은 지방이고요.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이 이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열에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들기름 같은 경우 오메가3가 많은데 그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들기름 같은 경우는 그냥 야채를 굽거나 찌거나 볶아서 거기 위에 조금 뿌려서 먹는다든가 또 올리브오일 같은 경우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기름을 좀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물을 묻혀서 그 위에 들기름을 뿌려서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볶는 건 들기름에 직접 볶거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써온 기름들은 아마 이런 기름들일 거예요.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아마 씨유, 카놀라유, 뭐 현미유, 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씨앗을 짜서 만든 모든 기름들은 사실은 식품이 아니라 독극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대두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씨앗을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짰을 때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나올까요? 한 방울이라도 나올까요? 해바라기 씨 하나에서 한 방울의 기름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씨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열에 압착하고 고열에 핵산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은 그 이중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 이중결합은 산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포화 지방산들을 가열을 하게 되면은 빨리 산패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안 먹으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요리할 때에는 산화 가능성이 낮은 포화지방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라드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을 요리할 때 쓰시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라드유 같은 경우에는 발연점이 거의 220도에 가깝기 때문에 천연이고 좋은 오일이지만 유일하게 튀김에 쓸 수 있는 오일이 라드유예요. 그래서 좋은 라드유를 구해서 튀김을 해 드시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튀기지 않는 거예요. 살짝 찌거나 살짝 볶아서 저온에 조리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토제닉 식단의 핵심 식재료는 오일인데요. 처음에 지방을 많이 먹으러 가지고 지방을 막 먹었더니 계속 막 설사가 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대사하는 능력이 부족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대사 능력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금씩 증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고온조리보다는 저온조리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것은 지방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저온조리를 하는 것이 자체적인 채소나 고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최대한 영양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저온조리예요. 그래서 저온에 오랫동안 조리를 하는 것이 고온에 빨리 조리하는 것보다는 영양소 손실 비율이 훨씬 적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리할 때에는 산화 가능성이 낮은 포화지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나 코코넛 오일 같은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조리용보다는 조리 후에 섭취용으로 더 좋은 오일들은 MCT 오일이나 들기름이죠. 그래서 산화가 빨리 되는 이런 오일들, 안정성이 낮은 이런 오일들은 드레싱이나 아니면 그냥 나물 같은 걸 묻혀가지고 위에다가 살짝 뿌려서 드시는 것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섭취가 필요한 다중 불포화 지방은 염증 제거나 뇌신경 강화에 굉장히 좋은 오메가3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가 좋습니다. 근데 생선에 오메가3가 많다고 하지만 가열을 하면 바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가 많으니까 먹어도 좋다.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로 드시지 않고 가열을 해서 구워서 드시는 순간 그냥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이런 것들에는 오메가3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파괴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기름과 지방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소스와 감미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입맛을 디톡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미료들은 중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맛에 중독되어 있는 혀를 빨리 디톡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스가 없어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단맛을 내게 하는 것. 양배추와 양파와 토마토 같은 것들은 그냥 이거 자체로 단맛을 가지고 있죠. 끓이면 끓일수록 점점 더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글루탐산도 많아지고 감칠맛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양파나 토마토는 잼이 있잖아요. 그 양파잼이나 토마토잼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양파 100%, 토마토 100%로만 만들어도 잼이 될 정도로 굉장히 당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식재료의 단맛을 느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와 감미료를 처음에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전통 소스가 이제 고추장이 대표적으로 있죠. 고추장, 된장, 간장이 있는데 찹쌀 사용량이 많은 고추장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식단이 정착이 되면 괜찮은데 초반에는 탄수화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경로를 다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추장은 드시지 않고요. 콩으로 만든 간장이나 된장은 드실 수 있는데 콩 100%, 국내산 콩 100%로 만들어진 간장이나 된장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대기업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된장이나 뭐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 성분표 보면 대부분 다 밀가루가 들어있어요. 쉽게 빨리 만들려고 하는 거죠. 단가 낮추고.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앞으로 장을 보실 때에는 앞에 있는 브랜드를 보시지 말고 무조건 뒤에 있는 원재료명부터 보세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판 소스들은 모두 다 금지예요. 그래서 토마토, 케첩부터 시작해서 마요네즈, 무슨 뭐 샐러드 드레싱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다 못 먹는다 생각하시면 마음 편해요.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마요네즈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대두유, 씨앗 기름에다가 설탕 넣고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달걀들 쓰고요. 그래서 마요네즈를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시면 아 내가 그 맛없는 마요네즈를 왜 돈 주고 사 먹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들은 강추합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마요네즈 직접 만들어 드시라고 제가 이제 또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적극 권장하는 첨가물은 허브 계열 향신료예요. 타임이나 딜, 로즈마리, 오레가노 이런 허브들, 말린 허브 파우더들을 잘 사용하시면 음식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맛도 나고 고급스러운 향도 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게 저런 허브들을 잘 첨가해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슬림키토 다이어트 챌린지에서 권장하는 식사는요.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그런 식사들처럼 자연의 형태가 크게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는 식재료로 만든 식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형태가 사라진, 예를 들어서 가루를 냈다거나 갈았다거나 이렇게 자연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 식재료를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선한 식재료들. 그러니까 뭐 도축한 지 너무 오래된 고기라든가 아니면은 벌써 유통 경로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밭에서 뽑아진 지 한참 된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사고 나서도 냉장고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는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통 경로가 짧은 식재료들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은 동물대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숙성이 되죠. 근데 이제 감칠맛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오래되면은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없어져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분리가 되는 순간 그들은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죠.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계속 끌어다 써야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판매된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온 지 너무 오래된 그런 그 식재료들은 썩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식재료들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식재료 자체의 맛과 향,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키토제닉 식단을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순탄수량 얼마, 지방량 얼마, 단백질량 얼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다 가이드라인이에요. 무조건 20g을 맞춰서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라인이지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방법은 내 몸에게 물어보고 지속적인 Q&A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도 되는 허용되는 지방의 양이 얼마 되는지, 또 탄수화물 양이 얼마 되는지, 단백질 양은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본인이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생체 실험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도 먹어보고 단백질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몸무게 추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측정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챌린지 1일차 강의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또 강의 후에 추후에 더 궁금한 점들은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힘차게 식단도 열심히 잘 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충분히 만족감이 느껴지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